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정말 주신 말씀 속에 또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붙고 있는데 제가 이 젠슨 황이 주로 입는 블랙 또 가죽 자켓. 일론 머스크도 또 자주 맞아요. 입는 재킷을 사실은 입고 있는데 제일 처음 옛날로 돌아가면은 스티브 잡스부터 청바지 입고 터틀넥에 터틀넥에. 이걸 검정색으로 입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딥시크는 딥시크의 일시적 쇼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면 딥시크의 충격은 또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딥시크가 어쨌든 이 AI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 파워,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가지의 경쟁력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경쟁력은 아무래도 오픈 AI보다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거고요 이미.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오픈 AI보다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예? 80%에서 좋은 걸 못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 파워, 소프트웨어 능력. 소위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게 결국 AI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패권 전쟁의 저자 아니십니까? 아, 어떻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 책을 저는 정말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에 사활이 달려 있다. 이 그렇죠.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가 정말 많은 것을 결정짓는다.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가 시장 좀 우리나라 수출액의 20% 차지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그 모든 것, 스마트폰, 가전제품, 컴퓨터, 디스플레이 다 반도체 덩어리예요. 핵심 부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잃으면 정말 다 잃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코멘트해드리고, 여러분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노크해봐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파워를 중심으로 딥시크가 해결책을 구해나갔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재료가 필요해요. 다시마가 필요해요. 다시마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시마 안 준다니까 다른 걸 갖고 온 거예요. 미원을 갖고 오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상의 맛을 낸 거예요. 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 맛깔스러운 비유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판도를 바꿔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AI 쪽에 사실은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개는 중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팅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는 오히려 우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공짜로 막 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소프트웨어 파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충격을 크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더 좋은, 아까 지금 요리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독일에 몇 백만 원짜리 칼과 네. 남비아 프라이팬을 가지고 해서 요리를 했는데, 네. 중국에서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만든 거 사가지고 만드는데 더 맛있는 거야. 그렇죠. 고객 평점이 더 높아. 양은 냄비로 요리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트리플 네. 스타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 반응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평가절하하려고, 뭐 니네가 사실은 했지만 사실은 이런 비용을 다 빼고 계산한 거야, 여기 들어가면 비싸져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반응이었었고, 너네 그 알고리즘 우리 거 베낀 거잖아, 오픈 AI 쪽의 반응. 그다음 미국 정부에서도 일부 바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왔었고, 이제 또 하나는 너네 그 불법 데이터 그 수집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거 이제 문제 삼을 거야 우리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 공통적으로 뭘 느끼셨어요?
제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나올 건데 예, 공통적인 거. 어떤 반응을 했든지 한 가지는 확실해요. 퍼포먼스를 냈다. 퍼포먼스. 그죠? 퍼포먼스는 확실히 내가 냈다. 졌다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은 건데 와. 그냥 단순히 서비스로 봤을 미국 기업들 내가 졌다는 인정한 거거든요. 그거를 딴지 건 거가 없어요.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더 우위라는 발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와. 보면은 미국이 최소한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 시장을 크게 보면은 사실은 팹리스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니까 네. 전체 팹리스 시장의 70% 이상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여지까지 소프트웨어 파워는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조로 보면 아시아에 다 몰려 있잖아요. 대만, 미국, 대만, 한국, 일본에 다 있으니까 그 파운더리가 됐건 IDM이 됐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하드웨어가 약하니까 하드웨어를 미국 땅에 투자라는 게 칩스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SMC, 뭐 삼성전자 뭐 다 공장을 짓게 유도하는 거 하드웨어를 위해서. 네. 근데 뭐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그건 내가 제일 잘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미국한테는. 네, 미국 네. 반도체 업계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짧게 끝나고 말 건지 아예 하나의 큰 전환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중국이 카운터 펀치를 하나 날린 것지.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 좀 어렵죠. 그렇죠. 좀 더 지속적으로 보면서 음. 이해의 완성도와 실제로 유저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면서 어쨌든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미국 네, 기업들이. 그렇죠. 내가 졌다 된 거, 유윈이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변수. 제가 좀 더 그거를 분석을 딥하게 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이제 누군가 전문가가 써본 거예요. 예. 딥시크를. 그러면서 그 분석글을 쓴 건데 거기서 두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네. 영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 음. 되게 재밌잖아요, 비교가. 네네네. 이것을 일반적인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이제 분석하게 했을 때로 보면은 중국어 버전이 훨씬 정확도가 높았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어로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음. 애매한 것들이 나오긴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어 버전이 훨씬 강하구나 영어 버전보다. 음. 그게 하나. 또 하나. 그런데 중국의 체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 보니까 영어 답변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정이 나오는데 중국어 답변은 알 수 없습니다. 내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그 정보에 그게 네, 있는지를 규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다 단점인 거예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사실 13억의 데이터를 현재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컨트롤 안 하잖아요. 데이터 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잖아. 우리 알리바바에 있는 데이터 그냥 갖다 쓰면서 단축 기간 줄였고 네. 기간을 단축했고 우리가 그 어떤 비용도 절감했다라고 아예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인 반면에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정부의 제재. 그래서 굉장히 이 데이터가 반쪽짜리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중국의 서비스는. 근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최종 소비자가 이제 그거를 쓰고 싶어 딥시크를 쓰고 싶어요. 돈을 내면 뭐 구독이든 뭘 사든지 간에 네. 했을 때 이제 물론 영어 버전을 주로 쓰긴 하겠죠. 네, 네. 영어 버전은 중국어 버전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중국어 버전을 쓰자니 중국과 관련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걸 쓸 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퍼포먼스는 되게 좋은데 체제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중국의 네. 서비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시네요. 또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그 체제적인 그들의 이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되고 있지만 그 이념적인 제약 사항을 없애주면 그 퍼포먼스는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이 AI 인용 건수, 논문 인용 건수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고요. 네. 그리고 AI 인재들 수 이런 걸로 봐도 거의 뭐 대등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지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딥시크의 충격, 쇼크 이거로만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걸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반도체 패권 전쟁의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저자시니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보고를 받자마자 했던 엄청난 표현이 이건 웨이크업 콜이다. 나 예의주시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레이저 포커스 두겠다. 레이저 포커스. 여기에 진짜 이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은 어떤 제재든 또 도입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도입할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그걸 굴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이 패권 전쟁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 기술 패권 전쟁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분석을 할 때 현실적으로는 네, 두 개 버전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중국 반도체 시장. 네,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 네, 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다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미국 기업이 아닌 우방국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점차 공급망이 내재화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수록 중국의 자립화 능력이 점점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보면 반도체 제재 화웨이가 대표적이잖아요. 화웨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도 그때는 뭐냐면은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팔지 말아라가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우회로 해가지고 샀잖아요. 다른 나라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방국들도 어쨌든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팔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직접 만들래. 그래서 자회사에 보면은 하이실리콘이라고 이제 팹리스가 있어요. 네, 야, 네가 만들고 우리 칩은 TSMC가 만들자. 그랬더니 한동안 그렇게 또 한참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다음에 TSMC한테 너네 중국 기업한테는 팹리스 서비스 하지 마.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중국 로컬 애들 중에 파운더리 누구 없니? 했더니 SMIC가 제일 잘해요. 야, 그러면은 너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SMIC가 만들어. 하니까 또 빠르게 파운더리 실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파운더리 하나 놓고 보면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체 보면 탑 10을 해마다 한 번씩 집계를 해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파운더리도 따로 하고 전체도 하고 막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이제 파운더리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탑 10 중에 중국 기업들이 몇 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탑 10, 예를 들어 지난 3분기 정도에 보면은 탑 10 중에 중국 기업이 3개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하나는 3위예요. 삼성전자 바로 다음. 아유, 그러면은 누가 밀려났냐면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훨씬 오래전부터 파운더리 하던 대만의 UMC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에 밀려났어요. 중국의 SMIC한테. 그리고 중국 3개 SMIC를 포함한 뭐 넥스칩 해가지고 쫙 합쳐놓으면은 파운더리 중국의 3사의 점유율이 삼성전자 거의 비슷한 수준. 예. 9.3, 9.1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쯤 되면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파운더리 점유율 높아질 수밖에 없어. TSMC를 못 쓰니까 중국 거에 오더를 줘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영업을 해서 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네.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일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래서 지금 패권 전쟁하면서 미국은 열심히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덕분에 점점 내재화되고 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지금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봤을 때 중국의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옛날부터도 한국보다는 좋았어요. 미국보다는 못했지만 네, 팹리스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엄청 큰 기업은 없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탑 10에 보면 중국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만, 미국이 제일 많고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이 3사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들이 중국은 큰 애가 없는데 개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파운더리 탑 10의 매출을 쫙 모아 보면 그걸 가지고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딱 이제 스코어보드에 올려놓으면 시장률이 13%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건 없지만 이게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딱 모아지기만 하면 갑자기 큰 애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장점유 5위 안에 딱 들은 애들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어느 시점에 할 거야 분명히 구조조정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팹리스 역량, 소프트웨어 역량 갖고 있어요. 티나지 않게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운더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약한 거는 이제 칩 제조 능력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서 쓰고 있고 연간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사서 쓰는 게 한국이겠지만 물론 수입하는 반도체 금액이 네. 연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 원으로 따지면은 수입 금액으로 수입 반도체 금액. 수입 중국이 중국에서 중국이 예.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그 금액.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예. 500조 원입니다. 오. 1년에 500조 원. 자, 우리가 그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이 650조 원 정도 맞아요. 되는데 한 70% 이상 되는 거의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1,000억 불 조금 1,000조 원 좀 넘거나 그러죠. 수출이 네,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이 전체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대 흑자국이잖아요. 네. 흑자 규모가 1,200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반도체 한 품목의 수입이 500조 원이에요. 네. 중국이 그래서 반도체를 국산을 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싸우려는 이유이 아니고 패권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예요. 생존이네. 연간 500조 원 수입하는 걸 우리가 절반만 국산화하면 10년이면 얼마예요? 2,500조 원. 근데 지금 중국이 2014년 말 6월 달인가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네. 향후 10년 동안 1조 위안, 네. 지금으로 하면 198조 원 정도예요. 당시에 180조 원 정도 했었는데 200조 원 잡고 네. 10년 동안 200조 원을 투입해서 국산화율을 50%만 만들면 1년이면 6개월이면 뽑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 할래 안 해서 어느 수가 없는 거고 정말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 보고 있고요. 그러네. 패권 전쟁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패권 전쟁 할 의사도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죠. 이거는 경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수입에 500조 원인 네. 반도체 하나에서 발생하는데 이 말씀드렸죠. 야 10년 동안 200조 원 투입해도 이게 싼 거네. 예. 연간 500조 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200조 원이 아니라 400조 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손해난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무역적인 경제적 수치적인 것들을 분석 안 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막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표장을 해버리지만 들여다보고 하면 왜냐하면 2014년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아무런 시비도 걸지도 않았고 중국도 시비도 걸지도 않았어요. 아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 아무런 이슈와 그렇죠. 갈등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근데 그걸 했다는 얘기는 네. 경제적인 이유예요. 100%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해왔던 것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얘가 이것들 봐라 이렇게 치고 올라오네 패권 전쟁을 AI나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쪽 그 싹을 오도가 잘라야겠다. 경쟁국에서 보기에는 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경로가 느껴집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사실 그 책의 거의 지분 0.1%는 저한테 있지 않나요? 10%는 되지 10%, 않을까요? 10%. 아 왜냐하면 네. 책을 쓰지 않으면 제로인 거잖아요. 네. 쓰면 100인데 네. 맨 처음에 불쏘시개를 강하게 짚어주신 분이 김명석 네. 교수님이니까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 이주환 박사님이 반도체 영역에서 이제 엔지니어의 커리어도 있지만 또 금융 섹터에서의 커리어도 있고 연구자이자 애널리스트로서의 커리어가 다 있는 거의 반도체 영역에서 이런 커리어를 다채롭게 갖춘 찐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 드릴 때 질문이 있을 때 한 번씩 전화드려서 상의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 만큼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러다가 정말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간다. 박사님이 좀 책 내주셔서 경종을 울려주셔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커피 사드리면서 기억하시죠? 같이 방송을 또 하게 돼가지고 끝나고 티타임을 1시간 동안 하면서 네, 커피를 제가 사드리면서 또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브런치를 샌드위치까지 먹으면서. 사드렸습니다. 사드리면서까지 책 내시라고 제가 한 건데 그거는 제가 박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책 꼭 내주시라고. 그런 사명감 가져주십시오. 어쨌든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 분석할 때 전문가 굉장히 많지만 네,
대부분의 전문가는 뭐 100%는 아니더라 대부분의 전문가는 되게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이크로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경제 전체를 보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분석해서는 사실은 큰 인사이트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간에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에 그다음에 연관 산업 다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보다 사실 경제는 뭐 더 전문가시니까 아, 특히 마크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모델이라는 게 네.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모델링이.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석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석, 데이터 분석이 진짜 중요한데 너무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기껏해야 1년 아니면 올해 6개월 정도를 보면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네.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직선 하나 쫙 오고 자 이 선을 벗어나지 않고 걸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선에 끝나는 곳을 보면서 걸어야지 우리가 똑바로 가지. 발밑을 보면 완전 삐뚤삐뚤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반도체 시장도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아주 긴 호흡과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크로하게 반도체를 좀 고집스럽게 분석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나 봤더니 제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제가 미래를 알려면 현재를 알아야 되는데 네. 현재는 짧잖아요. 지나가 버리니까 결국엔 과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과거 한 27년 동안에 반도체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M&A와 그 배경에 있었던 스토리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반출을 해봤고요. 이제 그럴 바탕으로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거잖아요. 과거는 그렇죠. 미신한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우려가 뭐냐면 특히 삼성전자 작년에 좀 휘청휘청하면서 야 우리 이제 반도체 괜찮은 거야? 미래 반도체 믿어도 돼 이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10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10년이라고 꼭 20년 30년 아니냐 하면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메모리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반도체지만 메모리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메모리의 라이프 사이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메모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봤을 때 앞으로 10년을 넘기 전에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다. 그 변곡점은 이제 급격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변곡점. 네. 여전히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해가 지날수록 뚝뚝 떨어지는 지점이 10년이 안 남았다. 네. 그러면 그 시점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메모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든 먹거리면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최소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와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10년을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담아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거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네. 현재 그렇다면 이제 시장별로 팹리스 시장은 파운더리 시장은 패키지 시장은 어떤 패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지금 가장 유리한 점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가지 그 해당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할 때 진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정말 맞아요. 잘못된 처방이 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정말 복통이 미치도록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단 학교 안에 있는 보건소로 갔는데 장이 꼬였다고 장 활성화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큰 병원 갔는데도 일단은 처음에 갔는데 그랬더니 앰뷸런스 타고 그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딱 갔는데 응급실에서 딱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만 보고. 왜냐면 얼굴은 뭐 지금처럼 그냥 사지가 멀쩡한데 너무 죽도록 아파하니까 이거는 결석이다.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레이저로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이 우리가 당면한 우리 경제 또 반도체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흐름에서 우리가 절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 GDP 0이 될 수 있다. 제 이 표현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과언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요. 정말 그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반도체 이 패권 전쟁과 거대한 흐름, 제대로 된 진단,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